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장관급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스위스에서 만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이 금리, 지급 준비율 인하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경기 부양을 또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오랫동안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또 그 연장선에서 또 양국 간의 어떤 충돌, 특히 핵무기 갖고 있는 국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조업 대체 생산 기지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나라라서, 이게 향후에 또 어떤 이상한 어떤 전개가 될지 여기에 대한 긴장감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하락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되게 중요했는데, 일단은 순매수, 제가 이제 약간이라고 표현한 거는 규모 자체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목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대목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수로 돌아왔다라는 점은 이제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으로 봐야겠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괜찮았어요. 주목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 증시인데, 대만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플러스가 나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 만남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체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양쪽에서 만남을 갖는다, 단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건 단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만나서 원하는 게 뭔데 이 정도 주고받고 하는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안 만날 것 같이 계속 중국이 튕기다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일단은 만나는 줄게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또 어쨌든 이제 양쪽의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되게 짧게 나와서 CNN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일단 베센트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이 살짝 투자자들에게는 좀 아쉬움으로 작용을 해서 재료 대비 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는, 그렇게 이제 요인으로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145% 관세 부과한 물품들이 한국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럼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제 안 들여다가 팔 거야. 이렇게 되면서 판매가 중지가 되거나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구경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생산 활동이 16개월 만에 최대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화물선이 4월에 급감을 했는데 하반기 되면 거의 5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재고로 판매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양쪽의 피해가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만나서 협상하고 해결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어떤 형태가 될 거다. 근데 일부 어제 이제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180일 동안 관세 유예하고 그 넉넉하게 유예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는데, 180일이면 또 미국이 너무 양보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이게 실제로 실행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협상은 아니죠. 일단 만남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가 좀 양쪽에서 어려움 겪기 전에 좀 해결해보자, 이런 노력들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이제 미증시 지수 선물이 플러스가 나고, 우리 증시도 어쨌든 양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데, 지급 준비율을 내리고 또 금리도 내리고,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 혹시 모르니까 은행에 이제 돈을 이만큼을 쌓아놔야 돼라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정해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하하게 되면 돈을 그만큼 더 풀어도 돼, 더 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만큼 이제 시중에 돈이 공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만큼 하고 이제 또 금리도 내리고 이렇게 인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여러 번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시기,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춰주면 중국도 무역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에 따라서 금리 충분히 낮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들이
경기 부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면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트렌드를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경기 부양하는 국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오늘 외국인들이 뭐 이것 때문에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하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뉴스들은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군사 충돌이 있다고 하죠. 저게 이제 그 지역을 두고 특정 지역을 두고 양쪽에서 신경전 계속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이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막 이렇게 이제 맞붙는 지역이 있는데 또 거기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테러가 있었고 그 테러 배후에 너희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파키스탄을 비판을 하고 우리 아닌데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저게 좀 파장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커지면 키워지고 양쪽이 또 핵무기도 있고 또 인도가 뭐 여러 국가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생산기지로 활용이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또 갑자기 물가를 자극하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좀 진정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체코 원전이 소송 때문에 정식 계약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최종 계약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근거로 체코 정부에서 달랠 거다, 프랑스를. 그러니까 뭐 다음에 이거는 프랑스에 줄 테니까 이거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할 걸로 보여져서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니까 뭐 관련주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재료로 작동을 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밀렸다가 뭐 저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금리, 환율 이런 이슈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은 일단 좀 다행스러운. 저게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해석을 하면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사태로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나쁜 쪽, 좋은 쪽 중에서는 좋은 쪽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종목으로는 바이오주가 많이 빠졌죠. 제약 바이오주 빠진 거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이슈.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1차적으로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또 미국에서 백신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FDA 백신 승인 담당자로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삼성바이오가 빠지면서 시가총액 3, 4위가 또다시 또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시가총액 5위, 6위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가 올라가고 현대차는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바뀌는. 근데 환율 하락한 거에 대해서 자동차주 반응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주가 빠졌는데 저걸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캠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엔캠이 그 경영진에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좋지 않은 자회사의 지분을 이제 떠안도록 해가지고 또 거기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의혹이 제기가 돼서 엔캠이 오늘 급락을 했고 그 재료가 겹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좀 맴돌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2차 전지주가 오늘 또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또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궁금했는데 환율 하락한 날이라서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면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동기가 되는 거라서 되게 중요했는데 그렇게 볼 거냐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볼 거냐라는 쪽인데 일단은 매수로 반영을 했고 특히 오늘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줄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그 매도의 비율은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 비율을 대폭 늘려서 최근 들어서 안 보이던 거의 35.85%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상당히 늘린 거거든요. 매도도 오늘 만만치 않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순매수 늘렸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종목으로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삼성전자. 보통 이렇게 매수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매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중에서 4개 업종이 매수에 붙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자동차가 매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지속성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같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또 확인이 됐고 방산주, 조선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그러니까 전력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2차전지 매도하고 더 정작 이슈의 중심에 있는 엔캠은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 업종은 뭐 집중적으로 담았다 이런 어떤 특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를 조금 매수하는 게 눈에 띄긴 하는데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매수했다 이런 건 아니라서 지금 그냥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이후 상황은 일단 미중 간의 만남이 성사됐다라는 점,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의미로 볼 거냐. 그러니까 베센트가 김을 좀 빼놨거든요. 이번에 결과 나올 거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빼놓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그 뭐 영국이나 또 인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관세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만남까지 만약에 실제로 된다라면 투자자들은 진짜 뭐가 결과가 단기에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덥석 합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만남이 정해진 이후에 첫 번째 결과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MC 회의인데 뭐 동결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7월 인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 내려라 이런 발언을 하는데 파월이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거야. 이 정도 수위로 발언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위험해졌어. 그런데 금리 내리기는 어정쩡해서 계속 그냥 지켜만 볼 거야. 이렇게 되면은 또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월이 그 투자자들에게 발언할 때 그렇게 인기 있는 연준 의장은 아니에요. 제가 뭐 나중에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파월 발언에 대한 어떤 해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환율이 하락되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붙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옵션 만기일도 있고 FMC 일정도 있고 해서 안 움직인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를 매수한다? 이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돌려지면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다 금융 중에서 4개를 매수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만들어줘야 지속성 있는 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지 이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제가 플라자비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드렸잖아요. 최근에 대만 환율을 두고 혹시 이게 아시아 환율을 가지고 미국이 장난쳐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일본의 엔화 환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던 거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저 배경이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가 옛날에 저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가 옛날에 저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일본의 자동차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름값을 엄청나게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은데 저 큰 차가 돌아다녔으니까 기름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동차도 작게 만들고 기름도 덜 먹게 만들고 소니 같은 전자제품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일본이 전 세계 자금을 또 미국의 어떤 자금을 쓸어 담는 그런 과정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일본의 환율을 뚝 떨어뜨리자. 일본의 환율을 뚝 떨어뜨리면서 이제 일본을 꼬신 거죠. 니들이 환율 떨어뜨려가고 전 세계 부를 다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셔가지고 아니면 또는 협박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협박이냐 꼬신 거냐 이거는 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을 갑자기 뚝 떨어뜨립니다. 이게 보시면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은 미국 자산이 싸진 거죠.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자산이 갑자기 싸지니까 일본에 있는 돈을 싸들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미국으로 막 고고싱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가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겠네라고 해서 또 일본에 이런 거 저런 거 투자하러 가고 그러니까 막 양쪽에서 막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의 어떤 경기가 살아나고 일본에는 이제 버블이 생기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면 일본 증시가 폭등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갑자기 이게 니케이 지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본 증시가 막 폭등을 하는데, 근데 저게 이제 저러면서 자금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을 해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먹고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자산의 버블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서 뭐 부동산도 폭등하고 주식도 폭등하고 이런 형태가 됐다가 자금이 빠져나간 다음에 일본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회복이 되면서 뭐 일본인들이 막 미국 가서 막 투자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 회복이 되면서 경기를 살려내고, 반면에 이제 일본은 엄청나게 이제 경기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사이클에 걸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제조업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환율을 가지고 저런 결과를 또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같은 게 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상황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게 자꾸 말이 나오길래,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들으려고 자세한 거 다 그냥 디테일한 거 빼버리고 그냥 대충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 뒤에 비하인드는 훨씬 더 많고 실제 벌어진 현상 같은 거 설명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 이런 게 플라자 합의였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라고 올려드린 거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그 외환선물, FX라는 이제 외환선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환율 관련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할 때 플라자 합의하고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거하고, 그 영국의 파운드와 공격한, 예, 로저스가 이제, 로저스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영국의 파운드와 공격한 사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외환시장의 어떤 변수였거든요. 그 두 개 사례가.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재밌게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간단하게 개념 차원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용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근데 그 로저스가 아닌데 누군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